2년 만에 만난 아빠가 만나자마자 바로 짬처리를 때립니다. 살해당해 죽은 고모의 유품을 정리하라고 하는군요. 내가 기대한 건 죽은 고모의 과거를 쫓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스릴러였는데 이 영화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한 여자의 시궁창 같은 인생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중학교 교사 마츠코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웃들에겐 혐오스런 마츠코라 불리우고 집 주변에 수상한 무리가 보이며 동거에 있었다는 남자의 얼굴은 죄다 갈려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어느새 이 여자와 같은 무대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주저앉게 만드는 감독의 노골적인 연출에 기분 좋게 당하세요. 처음 본 그녀의 무대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장이었겠지만 어느새 당신은 그녀의 무대에, 그녀는 당신의 무대에 함께할 것입니다. 짙은 구름만큼이나 무거운 그녀의 인생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지금 같이 보시죠. 영화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당황하실 겁니다. 시종일관 눈을 아프게 하는 광원, 쌈마이한 연출과 색감. 처음엔 이 영화, 일본 감성 가득한 삼류 코미디 영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엔 생각이 바뀌었죠. 이 영화는 관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 마츠코의 과거가 처음 나오는 장면부터 보시죠. 수학여행 도중 마츠코의 학생인 류 요이치가 여관의 돈을 훔쳤다는 이심을 사게 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마츠코에게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하라고 떠맡기죠. 하지만 류는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마츠코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말죠. 마츠코는 동료 교사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류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관 주인은 돈을 훔친 학생을 데려오라고 소리칩니다. 당황한 마츠코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은 자기가 훔쳤던 것이라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죠. 영화 초반부의 장면이나 연출들이 다른 영화와는 사뭇 다르죠? 화면의 공간감은 절제되었고 연출과 조명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마치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보는 것만 같았죠.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의 초반부의 공간은 희극의 무대처럼 연출됩니다. 마츠코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을 볼까요? 배경이 되는 군중들은 마치 연극 무대 배경에 판넬같이 배치되었죠. 어째서 감독은 영화 초반부를 연극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영화 초반부에는 아직 관객이 카와지리 마츠코라는 인간을 단순한 이야기 속의 캐릭터, 즉 제3자, 타인이라고 느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주인공 카와지리 마츠코는 아직 우리에게 가깝지 않은 극 속의 타인이기 때문에 영화의 공간은 희극 무대처럼 연출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마츠코는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몸이 아픈 여동생 쿠미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웃기를 원해서 수시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던 불쌍한 소녀가 바로 마츠코였죠. 하지만 아직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 마츠코는 아직 관객에게 타인이기 때문에 과장된 연출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마츠코가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학교의 교감 선생이 여관에서의 절도 사건을 무마시키는 대신 마츠코에게 몸을 요구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희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절도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조명되는지 살펴볼까요? 학교의 교장이 마츠코에게 수학여행의 절도 사건에 대해 추궁합니다. 사건을 무마시켜주기로 한 교감은 마츠코를 외면하죠. 범인으로 의심받던 마츠코는 류에게 자백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류는 자백하겠다고 말하지만 화면에 들어오는 밝은 빛을 등지고 검은 옷을 입고 있군요. 마츠코에게 절망을 선사할 인물이란 것을 암시하는 연출입니다. 류는 마츠코에게 말한 것과 달리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했다고 말합니다. 마츠코는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로 인해 당황스러울 때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이 나오죠. 결국 이번에도 그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마츠코는 학교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영화의 시간대는 현대로 돌아옵니다. 강변에 앉아 마츠코의 사진을 보는 이 남자는 그녀의 조카, 아버지에게 짬처리를 당해 마츠코의 유품을 정리하던 카와지리 쇼입니다. 쇼는 음악을 하겠다며 집에서 나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었죠.
하지만 밴드도 그만두고 여자친구도 떠나며 하는 일 없이 야동만 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패배자 그 자체인 청년이죠. 쇼는 갑작스레 찾아온 아버지의 부탁으로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살해당해 죽은 고모 카와지를 마츠코의 방을 치우다가 우연히 그녀의 과거를 쫓게 됩니다. 쇼의 아버지는 쇼에게 마츠코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집을 나가고 몸도 팔고 살인까지 저지른 인간이었다고 하죠. 그런 마츠코의 인생을 쇼는 대단하다고 하는군요. 영화는 다시 마츠코의 과거로 돌아옵니다. 관객이 점점 마츠코에게 몰입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연출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타이밍이죠. 집에서 도망쳐 나간 마츠코는 작가 지망생이자 수시로 자기를 때리는 남자 테츠야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테츠야는 마츠코를 수시로 때리고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폭언도 일삼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마츠코의 모습에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츠코 또한 그런 테츠야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테츠야와 마츠코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시퀀스입니다. 화면 좌측 창문으로부터 밝은 불빛이 들어오는군요. 그들이 껴안는 장면으로 전환되자 화면 양옆을 가려 더욱 비좁게 만들어 이 둘을 현실로부터 격리된 좁은 공간에 가둬버립니다. 테츠야가 마츠코의 옷을 반강제로 벗기고 둘이 뒤엉켜 쓰러지며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반대편에 있는 화면을 가린 벽 뒤로 사라집니다. 벽 뒤로 사라지는 인물, 연극에서 배우가 퇴장하는 방식이죠. 감독은 이러한 연출 방법을 이용하여 마츠코와 테츠야가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한순간의 섹스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 테츠야는 결국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란 말을 적고 열차에 투신하여 자살합니다. 마츠코는 두 번째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죠. 마츠코의 인생은 그 후에도 계속 떨어집니다. 버림받는 인생의 연속이 되죠. 그녀는 테츠야의 사후 테츠야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그의 친구 오카노의 정부가 되어 다시 한번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지만 결국 또다시 남자에게 버림받고 맙니다. 심지어 이 남자는 마츠코가 테츠야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안 왔다고 말하며 그녀를 떠나가죠. 절망한 마츠코는 테츠야와 사귀고 있을 때 취직에 실패했었던 성매매 업소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업소에서라도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매출 1위를 달성하자 진심으로 기뻐하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을 고용했던 남자는 떠나고 젊은 여자들에게 밀려 업소에서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업소를 떠난 마츠코는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떠난 사이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일기를 본 마츠코는 아버지가 항상 자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리고 그녀를 항상 기다리고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여동생 쿠미가 언니에게 안깁니다. 하지만 마츠코는 어째서인지 그런 쿠미를 거부하죠.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는 마츠코. 그녀가 무서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동생 쿠미?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집에서 떠난 마츠코는 또다시 남자에게 버림받고 맙니다. 기둥서방에게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한 마츠코는 분노하여 이 남자를 죽이고 맙니다. 테츠야가 죽고 오카노에게 버림받고 업소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도망치고 기둥서방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화면의 공간감은 점점 깊어지고 연출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화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쇼가 치운 마츠코의 방에 그녀의 환영이 나타납니다. 카와지리 쇼와 관객의 마츠코가 타인이었을 때 그녀의 방은 쓰레기로 가득했죠. 쇼에게 마츠코가 타인이었을 때 그녀는 냄새난 정신인 상자였습니다. 저 쓰레기들은 카와지리 마츠코란 인간을 가둔 타인으로부터의 혐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혐오를 치고 나니 어느새 마츠코는 쇼에게 타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객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 이후 영화는 마츠코와 한 무대에 올라선 관객을 끌고 후반으로 달려갑니다.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다 나온 마츠코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남자가 찾아오죠. 그는 바로 마츠코의 제자이자 그녀를 처음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류 요이치였습니다. 밝은 빛을 막으며 화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류. 그가 서 있는 공간은 차가운 파란색이 지배하는군요. 반대편에 마츠코가 있는 공간은 그에 대비된 붉은색입니다. 온화한 난색이라기보다는
정열적이며 유혹하는 것 같은 붉은빛 공간입니다. 류에게 마츠코는 매력적인 여자로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류에게 수학여행 때의 진실과 사실 류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고백받은 마츠코. 그녀는 류에게서 도망쳐 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츠코는 다시 찾아온 류와 사랑을 나누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마츠코의 선택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류 요이치는 마츠코의 인생을 처음으로 파멸시킨 남자고 현재는 위험한 일을 하는 야쿠자였으며 마츠코 본인도 류와 연인이 되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지 않고 홀로 이 좁은 방에 갇혀있는 것 또한 그녀에겐 지옥입니다. 어느 쪽도 지옥이라면 차라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선택하는 마츠코를 그녀의 인생을 봐온 우리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마츠코에게 자신을 꺼내주러 온 친구 메구미는 너무나도 빛나 보입니다. 그녀는 마츠코의 구원이겠지만 마츠코에게 메구미는 눈이 아플 정도로 빛나는 존재였기에 그녀는 친구를 외면하죠. 마츠코는 오직 류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어느 날 걸려온 류의 전화를 받게 된 마츠코. 류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하죠. 류가 어떤 사고를 저질렀나 봅니다. 마츠코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절뚝거리며 류에게로 달려가죠. 어두운 허공 속에 떠드는 마츠코의 불안한 소망이 결국 사라져가는군요. 조직의 공금을 도박에 사용해 쫓기는 류와 그런 류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마츠코. 이때 이 둘은 같은 공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류는 죽음이 두려워 자살을 포기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하죠. 이때 둘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마츠코는 류와 동반 자살하기 위한 공간에 갇힌 채로 주저앉았군요. 그런 그녀와 함께하지 못하며 죄책감을 가지게 된 류. 그는 감옥 속에서 밝은 달빛을 직접 보지 못하며 마츠코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츠코는 류를 끝까지 기다리기로 하죠. 류가 바라보지 못하던 달을 마츠코는 웃으며 바라봅니다. 1988년 마츠코 40세. 새하얀 옷을 입고 출소하는 류를 맞이하러 가는 마츠코. 하지만 류는 그런 마츠코를 거부하고 비명 지르며 도망갑니다. 마치 마츠코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준 쿠미와 빛나는 친구 메구미를 거부한 것처럼요. 쓰러진 마츠코는 왜? 라고 묻습니다. 류와 헤어진 마츠코는 오랜만에 동생인 노리오와 조카 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노리오에게서 쿠미의 부고를 듣게 되죠. 유일하게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준, 유일하게 잘 돌아왔다고 해주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밀친 여동생의 죽음에 마츠코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을 뒤로하고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츠코. 연극의 배우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관객은 그 뒤편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마츠코가 세상이란 이름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관객은 우리는 마츠코에게 몰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마츠코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내내 비춰지던 눈아픈 광원을 커튼으로 가려둔 것이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고 방도 안 치우고 씻지도 않고 무기력증에 빠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아이돌 히카루 겐지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적은 편지를 히카루 겐지에게 보내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삶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린 듯 보입니다. 밖은 너무나도 밝아 혼란스럽고 환각과 환청이 그녀를 지배합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란 문구를 반복해서 적는 자기 여모가 그녀를 잠식했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세죠. 여러분에게 이 마츠코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츠코는 씻지 않고 뚱뚱하며 심각한 정신질환자입니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악취가 나죠. 여러분에게 그녀는 혐오스러운 마츠코인가요? 아니면 신경 쓰이지 않는 제3자인가요? 적어도 저에게 그녀는 혐오스러운 마츠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화 극 후반, 감독은 마츠코가 관객에게 타인이 아닌 소중한 사람이 되었음을 압니다. 쇼와 같은 공간에 또 한 번 마츠코가 들어오는군요. 마츠코는 메구미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에게 연락하기 위해 강변에 버렸었던 메구미의 명함을 찾으러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와 같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을 나서는 마츠코에게 쇼가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슬프디 슬픈 삶을 살아온 내 친구이자 가족에게 응원하는군요. 다행히 마츠코는 낮에 공원에 버렸었던 메구미의 명함을 찾게 됩니다. 마츠코가 드디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메구미의 명함을 찾은 마츠코의 눈에 공원 한켠에서 술 마시고 노는 어린 아이들이 보입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군요. 중학교 교사 시절이 생각났던 걸까요? 마츠코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라 소리치고 아이들은 마츠코를 비웃으며 사라집니다. 마츠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선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눈부신 밝은 빛이 나타나죠. 빛이 나타난 뒤 그녀를 뒤따라온 아이들이 몽둥이로 마츠코를 때려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화면 좌측의 빛이 사라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마츠코. 좌측의 밝은 빛이 사라지면서 오른쪽을 걷다가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그녀는 그 슬픈 삶을 조용하게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에서 끝냅니다. 어째서 마츠코는 다시 일어나서 빛이 없는 오른쪽으로 걷다가 쓰러졌을까요? 사람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마츠코가 처음 보여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는 동선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쓰러진 마츠코는 다시 일어나 오른쪽, 빛이 없는 곳으로 걷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이 빛은 영화 내내 우리의 눈을 괴롭히던 극히 밝은 광원입니다. 저는 이 빛이 사회,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독은 마츠코의 동선을 이용해 그녀에게는 사회와 현실이 고통스러운 장소이며 죽음이야말로 그녀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안식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엔딩에서 우리는 밝은 빛을 따라 그녀의 과거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츠코는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마츠코가 지나쳐온, 마츠코를 버린, 마츠코를 때리던, 마츠코를 혐오스러워하던, 마츠코를 사랑하던, 마츠코가 사랑하던 또 다른 혐오스러운 누군가가 마츠코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며 웃는 얼굴로 뒤돌아보는 마츠코에게 아버지는 같이 웃어주고 드디어 마츠코는 대가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감독은 마츠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대가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마지막에 심심한 위로를 건네주는군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혐오스러운 누군가의 주변인가요? 아니면 관계없는 제3자인가요? 아니면 혐오스러운 누군가 그 자체인가요? 마츠코의 선택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왜 자기가 훔쳤다고 하지? 왜 여동생을 밀어내지? 왜 자신을 때리는 남자에게 이존하지? 마츠코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다만 그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정결핍으로 시작된 현실 도피, 우울증, 이부증, 대인기피 등등 영화에서 마츠코가 가진 정신질환은 그 가지수만 세도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고 혐오스러운 누군가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마츠코는 혐오스러웠나요? 2시간 동안 마츠코의 인생을 관람하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만난 더럽고 뚱뚱하고 냄새나는 혐오스러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리뷰는 여기서 끝마칩니다.
이 영화 리뷰 대본을 쓰던 저에게 저희 누나가 이 영화의 교훈은 남동생이 누나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뒷산에 담글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고 이 리뷰를 보신 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꼭 영화를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 후 다시 한번 이 리뷰를 보시면 느끼시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